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1시간 반 정도 보폭을 10cm 넓혀서 걷는 노시열 씨. 보통 7, 8km 거리를 걷는다. 보폭이란 앞발 뒤꿈치부터 뒷발 뒤꿈치까지의 거리. 노시열 씨는 현재 75cm 보폭으로 걷기 운동을 한다. 처음에는 다리를 벌리다 보니까 이게 근육 당기는 것이 엄청 아팠어요. 그런데 그게 한 3주, 4주 지나다 보니까 그게 다 다리 근육으로 이게 오더라고요. 지금은 뭐 1시간 걷든지 2시간 걷든지 간에 전혀 힘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폭을 평소보다 10cm 넓힌다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넓게 걸어야 한다는 것일까?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3가지 적정 보폭 산출 방식을 이용해서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를 자신의 적정 보폭 범위로 정한다. 노시열 씨는 과거 자신의 적정 보폭 범위 최소값에 가깝게 걸었으나 현재는 11cm 넓혀 최대값에 근접해 있다. 건널목에 있는 그 하얀 줄 있잖아요. 그게 보통 70에서 80cm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연습을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몇 번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대충 내 평상시 걷는 것보다도 한 10cm 더 걷는 폭이 된 것 같아서 그 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걷기 운동을 해도 피로만 심해질 뿐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 5월 방송을 보고 새로운 걷기 운동법을 실천하면서 몸이 달라졌다. 젠 걸음으로 빨리만 걸으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보폭 10cm를 더 걷다 보니까 이게 더 운동 효과도 있고 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옛날에는 무거운 짐을 들 때는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겁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무거운 것을 들더라도 허리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고 되는 것 같아요. 축 처져 있는 모습은 거의 안 보이고요. 제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좀 좋아요. 노시열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허리와 무릎에 대해 정밀 검진을 실시했다. 노시열 씨의 척추와 무릎에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났다. 엄청나게 허리 쓰는 일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 기본적인 연세 정도에 맞는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뭐 디스크 공간이 약간 좁아진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생겨 있긴 한데 연골이랑 관절은 연세 드실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을 키우고 인대도 더 강화시키고 유연성도 더 키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육, 인대 그런 부분들만 강화돼도 통증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노화가 진행되면 전신의 근육도 조금씩 감소한다. 동시에 척추 관절도 퇴행성 변화를 겪는데 주변을 지탱하던 척추 기립근까지 줄어들면서 척추가 불안정해져서 신경 압박 등으로 요통을 유발하기 쉽다. 그런데 보폭 10cm 넓혀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지면을 딛는 힘의 반작용, 지면 발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척추 기립근이 발달하면서 척추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수축되면서 골반과 척추를 굽어지게 하기 쉬운 장요근을 유연하게 해서 골반과 척추를 바르게 세워 요통을 줄일 수 있다. 그와 함께 엉덩이 근육도 발달하고 대퇴사두근까지 발달해서 다리를 지탱해주면서 무릎 관절의 불안정을 줄이고 일부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발생한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하면 안 된다. 작은 걸음도 못 하시는 분들이 보폭 갑자기 넓히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각 성별이나 나이에 맞춰서 그다음에 각자 운동 능력에 맞춰서 보폭을 늘리시더라도 뭐 조금 늘려보고 능력에 맞는 정도의 보폭을 늘려서 해보실 수 있으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폭 10cm 넓혀 걷기 운동은 인체에 어떤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건강하고 젊은 피실험자에게 무선 호흡 가스 분석기를 착용시켰다. 호흡할 때 발생하는 가스를 분석해서 생리적 변화를 측정, 기록하는 장비다. 이동 속도는 바닥에 부착된 센서로 측정, 기록된다. 이 상태로 3가지 걸음거리에서 생리적 변화와 이동 속도를 각각 측정했다. 가장 편한 속도로 걷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폭을 조금 넓혔었을 때, 10cm 조금 넓혔었을 때, 아니면 보폭을 좀 과하게 많이 넓혔었을 때의 생리적인 변인들을 살펴봤었고, 심박수, 에너지 소비량, 그다음에 환기량, 호흡량을 측정을 했었습니다. 실험 결과 보통 걸음보다 보폭 10cm 넓혀 걷기가 더 빨랐지만 보폭을 20cm 이상 과하게 넓히면 오히려 속도가 줄었다. 보폭이 넓어질수록 운동 강도는 증가하고 에너지 소모량, 심장 박동수 등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폭을 지나치게 넓혀 걸을 경우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이동 속도는 줄고 낙상 등 위험 변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걷는 방법은 보폭 10cm 넓혀 걷기인 것이다. 효율적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보폭이 너무 과하게 되면서 속도를 충분히 이제 유지하지 못하시고 비효율적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폭을 점점 넓혀 걸으면서 속도를 높이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량이 늘면서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한다. 하지만 보폭을 20cm 이상 과하게 넓혀 걸으면 보폭을 10cm 넓혀 걸을 때보다 보행 속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지속적인 걷기 운동이 힘들어지고 고령자는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보폭을 좁게 하고 젠 걸음으로 빠르게 걸을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고령자의 경우 보폭을 20cm 이상 과하게 넓혀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 자신이 가장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걸음걸이의 속도를 유지를 하시면서 걸음걸이를 유지를 하시면서 주먹 1개 정도 더 들어갈 정도로 보폭을 넓히셔서 빠르게 걷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 횟수는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운동 효과는 종목과 시간, 숙련도에 따라 다르다. 걷기 운동의 경우 주 3회 이상, 중증도 이상의 강도로 실천해야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주간 5명씩 한 그룹은 맨발로 걷고 한 그룹은 신발을 신고 걸은 뒤 한 달 뒤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발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를 포함해 전반적인 신체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발 근력 변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비가 등장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시작. 여기서 쫙 하고. 네, 최대한. 하나, 둘, 셋. 네. 과연 한 달 걷기 이후 우리 발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검사 후엔 개별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걷기 전 발 상태를 진단해봤는데요. 엄지발가락 발등뼈가 굉장히 길어요. 아, 예. 그러니까 발을 보면요. 자, 살이 빠지면서 발바닥도 나이 들면서 쪼글쪼글해지거든요. 네. 이 지방 패드가 좀 얇아져요. 아, 예. 이렇게 누르면 푹 들어간 게 한참 동안 안 나오죠. 예. 발가락을 곧게 펴서 꾹 눌러보세요. 그 상태로 엄지만 번쩍 들어보세요. 엄지만 쭉 들어서 올려보세요. 두 번째는 끌려 올라가지 않게 누르고 얘가 분리가 돼야 돼요. 왜 붙어 자꾸? 둘이 되게 친하네. 제가 이제 지난 7월에 암 수술을 했어요. 신장암 수술을 받았고 일기여서 수술 후에는 이제 지금 추적 관찰만 하고 있어요. 이제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좀 그런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유혜선 씨는 평소 발 통증이 있어 꼭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발에만 자극이 있다면은. 이 발로 이 손으로 여기를 붙잡고 여기를 꺾어 보세요. 그리고 이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밀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걷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무리가 가면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아프세요? 네.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원래 건강하고 부드러우면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고 아프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얘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아니. 자기 힘으로. 발가락 힘으로. 새끼발가락을 내려보세요. 네. 아니, 지금 나이가 36인데. 어? 우리 몸통에 코어 근육이 있듯이 발에도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복근을 만들듯 자극을 줘야 풋코어가 발달하는데요. 제가 시범을 보일까요? 네,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꾹 누르고 엄지만 딱 들어보세요. 어떻게 올렸어요. 살살 된다. 그지. 좀 더 번쩍. 엄지 1등. 제가 이제 출산을 3번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걸을 때 골반이 좀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골반이 좀 이렇게 통증이 약간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맨발 그룹과 신발 그룹 총 10명의 참가자는 4주 동안 매일 1시간씩 걷고 그날의 운동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엄마랑 같이 맨발 걷기 하러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날이 선선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걷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휴일은 물론 궂은 날씨도 가리지 않고 걷기에 열심인 참가자들. 신발 그룹 역시 일과를 쪼개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걷기 3주차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들만 셋 유혜선 씨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릅니다. 오케이, 왔어. 가자 이제.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하지만 아이 셋을 돌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닐 텐데요. 왼쪽 허브에 주의하세요. 약 500m 시속. 되게 바쁘시네요. 네, 그렇죠. 아침에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준비시키는데 시간이 그래도 좀.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오케이. 갔다 와. 아이들이 쑥쑥 크는 사이 몸 이곳저곳 통증도 찾아왔는데요. 새아이 등교 미션 완료. 곧장 집 근처 숲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직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한 운동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이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이 풀냄새 맡으면서 걸으니까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피곤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에게 집중하며 맨발로 걷는 시간은 힐링 그 자체. 특히 맨발에 느껴지는 감촉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풍경도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잎이 큰 것보다 그림 같은 그런 작고 귀여운 그런 꽃을 좋아하거든요. 꽃 보면서 이게 오늘 또 예쁜 꽃 없나 이러면서 보고. 맑은 공기와 함께 초록의 풀숲을 보며 걷는 시간. 발의 감각을 깨우면서 내 발의 소중함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발도 마찬가지로 손처럼 늘 안 쓸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진짜 좀 소홀하긴 했구나. 계속 좀 손처럼 발도 손과 같이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주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걷고 있는 혜선 씨.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장암 수술 이후 건강 회복을 위해 운동 중인 김신희 씨.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라 상담 후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힘들었는데 30분 정도 하다가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1시간을 넘기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여기 자연 경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힘든 줄은 모르겠어요. 곳곳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된 만큼 운동 후 발 씻기도 편리합니다. 준비할 건 건강한 마음과 수건 한 장. 김신희 씨에겐 맨발 걷기가 어떤 효과를 줄까요? 어느덧 4주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간 노력한 결과를 확인할 시간. 걷기 전과 똑같은 검사를 통해 몸에 변화가 있는지 전후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암 수술 후 발 근육이 유난히 약했던 김신희 씨. 앞으로도 이렇게 발가락으로 들어보세요. 쫙, 어유, 잘 되네요. 지난번에 되게 못하셨는데 아주 힘이 잘 들어오네, 그죠? 운동 전과 후 확연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발 초음파를 통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 근육 두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오는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맨발 그룹과 신발 그룹 두 그룹 간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그룹의 체성분 변화를 평균 수치로 비교해봤습니다. 양쪽 모두 걷기 전보다 후가 나아졌지만 그룹 간 차이는 미미했는데요. 발 근육 변화 추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발 근력 측정 결과 맨발 그룹이 신발 그룹보다 근력이 2배 상승했고 우리 발의 안정적인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지 벌림근 면적은 맨발 그룹의 상승폭이 확연하게 컸습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신발의 보호가 없이 이 노면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노면에 우리가 맞춰서 중심을 잡아야 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금씩 더 발가락에도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 하나하나에도 조금 더 자극이 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 낙상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 운동을 해야 된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발바닥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와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내 몸은 정확하구나. 운동량이 늘면서 신체 지표도 발 근력도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맨발 걷기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조금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잠을 훨씬 잘 잔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는 한 그래도 6시간? 6시간 정도는 중간에 안 깨고 그냥 쭉 자고. 평소 숙면을 하지 못한다는 박한월 씨와 함께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해보고 수면의 질과 호르몬 변화를 비교해 볼 건데요. 또 다른 불면증 사례자도 실험에 함께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면 다원 검사. 오늘 머리에는 한 6개 정도 탐지전구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눈 옆에도 오늘 눈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눈 옆에도 센서를 붙일 겁니다. 먼저 수면 시 뇌파와 몸의 움직임, 심장 박동 등 세밀한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현재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수면의 효율이 떨어져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즉,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을 잔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잠들기 어려워서 수면 잠복기가 정상보다 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면증 증상이 확인된 2명의 참가자. 2주간 1시간씩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시간.
과연 수면에 영향을 줄까요? 2주 후 진행된 검사. 박한월 씨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여성 참가자 역시 같은 변화를 보였는데요. 확연히 낮아진 코르티솔 농도, 수면 상태는 어땠을까요? 잠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맨발 걷기 2주를 하고 난 뒤에는 그러한 각성의 빈도와 시간이 좀 짧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뒤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보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각성도를 높이거든요. 낮 시간에 각성도가 높아지면 야간에 수면의 요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 시간에 우리가 오롯이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또 야간의 수면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성인 산티아고의 유해가 보관된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800km를 걸어서 도착하는 인기 있는 장거리 도보 여행길이죠. 보통 40일 정도를 꼬박 걸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지만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여행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산맥도 넘고 평원도 지나고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지루함이 덜하기 때문이죠. 걷기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루함을 덜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수욕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선희 씨. 바쁜 시간은 지났는데도 할 일이 끊이질 않는다.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해두지 않으면 정작 손님들 몰릴 시간에 감당이 안 된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한 지 12년. 건강을 돌볼 시간은 없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양쪽 어깨에 전기가 통한 것 같은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양팔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때 이렇게 자요. 자꾸 이렇게 자는데 팔을 이렇게 하고. 결국 왼쪽은 오십견, 오른쪽은 석회성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조금 더 악화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 그러던 중 최선희 씨는 어깨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걷기 운동법을 찾았다. 폴을 짚고 걷는 노르딕 워킹이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끼시면 돼요. 2년 전 가게 앞 바닷가에서 군청 주관으로 열린 강습회를 통해 배우게 된 노르딕 워킹. 그 후 자신의 폴을 샀고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하루 1시간 정도 걸었다. 처음엔 아마 이랬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이것도 안 돼요. 아파서. 근데 지금은 자신 있게 이제 뒤로 뻗어. 어깨를 뒤로 활짝 젖히는 자세로 걷는 노르딕 워킹. 3개월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나아졌고 6개월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있기는 있어요, 통증이. 하지만 한 20% 정도.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견딜만 한 것 같아요. 몸이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또 몸무게가 많이 살이 빠졌기 때문에 뭐 현실에 있어서도 자신감도 있고. 주말 아침 군청에서 주관하는 노르딕 워킹 강습회가 다시 열렸다. 초보자도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제일 중요한 스트레칭. 오랜만에 최선희 씨도 함께 참가했다. 노르딕 워킹은 기본 자세를 올바르게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 보폭은 폴 길이만큼 넓게 하고 몸은 곧게 세운다. 팔도 곧게 펴고 어깨는 최대한 뒤로 젖히면서 폴과 다리는 지면과 60도 기울기로 걷는다.
이때 앞쪽 손은 주먹을 쥐고 뒤쪽 손은 펴서 스틱을 밀어내듯이 하며 걸어야 한다. 노르딕 워킹은 양손에 2개의 폴을 잡아서 지면을 누르는 순간 자세가 업라이트 되면서 척추가 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건 어깨를 뒤로 젖혀줘야 됩니다. 젖혀주지 않으면 손이 뒤로 엉덩이 뒤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를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뒤로 젖혀주고 그다음에 힘을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자세를 배우고 나면 해변을 따라 걷는 노르딕 워킹 체험이 시작된다. 동작도 익숙하지 않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서 정확한 자세로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강습회. 직접 해본 느낌은 어떨까? 대부분 앞근육을 쓰는데 안쓰는 뒷근육을 쓰니까 그분들이 좀 좌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 견갑골 쪽에가 많이 저는 팔이 부드러워졌어요. 노르딕 워킹은 실제 어떤 운동 효과가 있을까? 제작팀은 3명의 노르딕 워킹 숙련자들과 함께 직접 운동 효과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연령과 운동 경력의 차이가 나도록 조합했다. 1차 측정. 먼저 동작 분석 측정 센서를 부착하고 호흡 가스 분석기를 착용했다. 그리고 일반 걷기와 노르딕 워킹을 각각 시행했다. 분석 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측정 결과값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보행과 또 노르딕 워킹 때의 산소 소모량을 비교해서 측정을 해봤고요. 몸통의 기울기라든지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폭, 그 발걸음 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동작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3 피험자 모두 노르딕 워킹 때 보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시간을 걸으면 일반 걷기보다 노르딕 워킹 때 산소 소모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측정. 인체 주요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근전도 검사. 역시 일반 걷기와 노르딕 워킹을 각각 시행해서 비교 결과값을 얻었다. 측정 결과 일반 걷기와 비교해서 노르딕 워킹의 근육 활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두근과 광배근, 척추 기립근, 후방 삼각근의 활성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일반 걷기에 비해 노르딕 워킹 때 상체 근육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이다. 종합하면 일반 걷기 운동은 하체 근육과 허리에 주로 근 활성이 증가하는 반면 노르딕 워킹은 하체는 물론 상체 근육까지 근 활성이 증가한다. 동시에 노르딕 워킹은 자연스럽게 보폭이 넓어져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분 모두 노르딕 워킹을 할 때 일반 보행보다 보폭이 증가하고 그리고 보행 시에 팔을 뒤로 휘두르는 상체 근육 그리고 몸을 바로 세우는 척추 기립근의 활성도가 증가하면서 전신 운동의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같은 시간 보행 운동을 했을 때 더 에너지 소모,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도심에서 가까운 산 둘레길 대기 오염 상태는 어떨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제 이 측정 기기는 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10분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요. 12개의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그다음에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서울 남산자락 둘레길에 설치돼 있는 대기 측정기와 바로 아래 도심에 설치된 측정기의 자료값을 모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의 평균값을 비교해봤다. 작년 3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데이터의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산 둘레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실제로 숲에서 보면 잎, 줄기, 가지 이렇게 숲에 있는 다양한 공간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흡착을 하고 또 침강하고 있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에서 걷기보다 산 둘레길에서 걷는 운동이 호흡기 건강에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집 근처 산 둘레길에서 걷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보다는 유해 물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에서도 염증 같은 이제 코와 목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처음 서서 걷기 시작한 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인 630만 년 전. 초기 인류인 호미닌 때로부터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인류가 걸어온 건 생존을 위한 이동 목적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명의 발전으로 기계식 이동 수단이 등장한 이후부터 걷기는 서서히 운동의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대 등 공동연구팀 논문에 의하면 하루 7,000보 이상 걸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50%에서 70%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걷기는 그만큼 쉽고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걷기 운동을 집에서 가까운 산 둘레길에서 실천한다면 인체에는 어떤 운동 효과가 더해지는 걸까요? 평지에서 걷는 것과 산 둘레길에서 걷는 것은 인체 운동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작팀이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평지에서 걷기. 무선 호흡가스 분석기를 착용하고 평지에서 걸을 때의 운동 효과와 신체 변화를 측정했다. 호흡 교환율도 볼 테고 심박수도 볼 테고 그리고 산소 섭취량 그리고 매치값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 칼로리 소모량이죠. 이런 것들로 이제 운동량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동량을 이제 알아볼 수 있죠. 다음은 산 둘레길 걷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측정값을 포함해 평균값을 산출했다. 결과는 어떨까? 평지에 걷기에 비해서 둘레길 걷기가 칼로리 소모가 높았고요. 강도 측면에서도 평지 걷기가 저강도임에 비해서 둘레길 걷기는 중강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지 걷기가 시간당 345kcal의 열량을 소모시켰고 산 둘레길 걷기는 시간당 504kcal의 열량을 소모시켰다. 심박수와 운동 강도는 평지 걷기가 저강도 운동에 해당된다면 산 둘레길 걷기는 중강도 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자신에게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심박수 통해서 아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조금 숨이 가쁘기 시작하면서 대화하기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레길 걷기를 할 때 가장 권장드리는 강도가 바로 이 중강도입니다. 심폐 체력을 강화하는 것들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 둘레길의 경우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하지 근력이라든지 방향 전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연구 결과 산 둘레길 걷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하체 및 코 근육을 발달시키며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운동 강도는 중강도로 높이면서 부상은 예방할 수 있는 둘레길 걷기. 특히 갱년기를 맞은 중장년층에게 더 필요한 운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60대) 여성 3명과 함께 둘레길 걷기 운동 효과를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기본 계측 검사를 실시하고 혈압을 측정했다. 다음은 활성산소, 항산화력 등을 측정하는 혈액 검사. 그리고 자율신경계 변화를 측정하는 심박변이도 검사. 마지막으로 기분장애 점수를 측정하는 설문검사를 실시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시간에 검사했다. 저희 오늘은 사전 측정하시는 거고요. 내일은 둘레길을 걷고 나서 사후 측정 계획돼 있으세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진행하실 계획이니까 그때 맞춰서 오시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날 새 참가자들은 오늘 둘레길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 나서 어제와 동일한 검사를 받기로 했다. 총 걸을 시간은 쉬는 시간 10분을 포함해 왕복 90분. 속도는 숨이 약간 차고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유지했다. 실험은 식후 2시간 지나 진행했고 물 이외의 음식물 섭취는 제한했다. 예측하기 힘든 실험의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또 나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은 일단 힐링 되잖아요. 자연과 함께 있다가 가면. 땀 흘리고 샤워하면 엄청 상쾌하고. 90분에 걸친 단 한 번의 둘레길 걷기. 과연 인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둘레길 걷기 종료. 어제와 같은 검사를 실시해 새 참가자 검사 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혈액 검사 결과 혈당과 활성산소는 감소했고 항산화력과 비타민 D 수치는 증가했다. 심박 변이도 측정을 통한 자율신경계 검사 항목에서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기분장애 측정을 위한 설문검사 결과 부정적인 항목 수치는 감소하고 긍정적인 항목 수치는 증가했다. 단순히 숲길 걷기를 하루 한두 시간 한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 등이 보여서 교감 신경이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숲길 걷기가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